자, 이번 주에는 제6장 회귀 모형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챕터에 대한 소개부터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개의 반응 변수와 k-1개의 설명 변수들로 이루어진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응 변수가 한 개가 있고요. 첫 번째 설명 변수, 두 번째 설명 변수 해서 k-1개 설명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식을 세워가지고 이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볼 거죠. 이때 저희가 처음 설정한 모형이 최종 모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온 어떤 과정들이나 절차들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형을 세웠으면 그에 대한 다양한 회계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위배를 한다면 변수 변환이라든지 혹은 부분 F 검정을 통해서 변수 제거를 하거나, 혹은 이번 챕터에서 배우는 어떤 이런 기준들로 인해서 최적의 어떤 변수들로 구성된 모형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다듬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k-1개 설명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변수들을 다 포함하는, 즉 설명 변수가 많이 포함된 모형이 반드시 좋은 모형은 아니에요. 자, 예전에도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즉 적절한 개수의 설명들로부터 이렇게 모형을 이룬 것이 해석 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은 점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런 변수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해서 최적의 변수들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최적의 모형을 고려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모형이 지금 현재 주어진 자료에 적합한지, 즉 이 퀄리티 오브 핏이라는 적합도를 저희가 고려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세운 모형이 어떤 새로운 자료가 들어와도 예측을 잘 하는지, 이런 예측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적합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모형이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적합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설명 변수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적합도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이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요 K-1개 만약에 그 자료가 주어진다면 이 K-1개를 모두 사용한, 즉 우리가 어찌 보면 풀 모델이죠. 이 풀 모델의 경우가 이 적합도 측면에서는 베스트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풀 모델이 항상 예측적인 그 면에서 봤을 때는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모집단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거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서 만약에 투루 모델, 이 모집단에서 만약 어떤 y하고 x1의 관계를 봤을 때 기울기가 어떤 1인 모형이 투루 모델을 할게요. 이게 사실은 진짜 모델이에요. 투루. 사실은 모델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사실은 실제로는 모르니까 어떻게 한댔죠? 표본을 뽑죠.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때 여기 샘플에 주어진 자료에서 적합을 해봤더니 얘는 기울기가 뭐 3이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뭐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샘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샘플 2예요. 혹은 샘플 1이 될 수 있고 3가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중에서 우리는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울기를 여기 샘플 2에서 5라고 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은 즉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이제 다음과 같은 요런 이게 절편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렇게 원이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얘는 이 샘플 2, 요 샘플 2 안에서는 최적의 모형이에요. 그쵸? 요것은 이제 적합도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 트루 모델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형이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개념입니다. 또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실제 모집단은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 기울기가 1인 건데 이 샘플에서는 자료가 이렇게 선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추정했더니 단수 선형 회귀 분석했을 때는 기울기가 5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항회귀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다항회귀를 통해 가지고 비선형인 형태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을 했다고 할게요. 이때 이 초록 색깔은 이 샘플 2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합도가 아주 최고가 되겠죠. 그쵸? 그러나 이렇게 설정의 다항회귀는 실제로는 선형인데 자료 때문에 다항회귀로 피팅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합도 측면에서 베스트일지 모르겠지만 예측도의 면에서는 베스트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버피팅이 됐다고 해요. 즉 주어진 자료에서는 피팅이 최고로 잘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측면에서는 오히려 피팅을 잘하지 예측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다항회귀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4강에서 배웠던 광고 자료 기억나시나요? 광고 자료가 이제 매출액이 있고요. 이게 이제 TV 광고, 이게 라디오 변수였고요. 이게 뉴스페이퍼 신문의 광고였잖아요. 이때 만약에 모집단에서 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모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1이나 X2로만 이루어진 모형이 베스트라고 할게요. 이거는 모르지만 이렇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린 여기서 어떤 하나의 샘플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샘플을 가졌을 때 샘플은 지금 현재 Y, X1, X2, X3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는 요 모형을 세운 그러니까 요 하나 X1, X2, X3를 모두 세운 모형을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도 적절한 변수 선택을 통해서 이런 베스트 X1과 X2를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도 이제 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의로 돌아가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처럼 설명 변수가 많이 포함된 모형이 반드시 좋은 모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런 변수 선택 방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즉 예측도하고 적합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런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오차라든지 에러라든지 혹은 그 피팅을 잘하는 뭐 그런 기준들이 있겠죠.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소개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변수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최적의 모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형을 확인하는 방법을 거쳐야 됩니다. 즉 어떤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을 때도 모형이 빛이 좋은가, 이런 것도 살펴볼 거예요. 새로운 자료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모형의 확인 파트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형의 구축의 단계를 이전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지도 이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 변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모형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지금 현재 k-1개의 설명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k-1개의 설명 변수를 모두 포함된 모형을 우리가 최대 모형, 맥시멀 모델 혹은 풀 모델이라고 하죠. 또는 뭐 포화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k-1개 설명 변수 중에 일부분, 이걸 만약에 p-1개의 설명 변수라고 할게요. 이 p-1개의 설명 변수로 이루어진 모형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현재 모형이라고 합니다. 커런트 모델이 빠졌네요. 커런트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분석자가 현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요런 이제 부동호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p-1의 k-1의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명 변수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모형, 이거를 바로 우리가 최소 모형 혹은 널 모델, 0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상수함만 포함된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얘를 추정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OLS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최소 제곱 방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 변수 형태에 따라서 최대 모형, 현재 모형, 최소 모형, 이렇게 널 모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수 선택이 원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되도록 이 적은 개수의 설명 변수를 이용해서 반응 변수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원리를 바로 변수 선택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울 이 변수 선택의 기준은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수정된 결정계수 해가지고 어드저스트 R 스퀘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요거를 기준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멜로우 CP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요. 세 번째는 프레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AIC 또는 BIC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 수정된 결정계수라든지 이 프레스는 우리가 앞에서 다뤄본 경험이 있죠. 그러나 멜로우 CP라든지 AIC, BIC는 아마 새로 배우게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이 4가지를 통해서 변수를 선택을 해볼 거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정된 결정계수인 어드저스트 R 스퀘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바로 이 회귀 모형의 반응 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R 스퀘어는 SST분의 SSR 이렇게, 그러니까 즉 총 변동분의
회기식에 의한 변동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제가 여기 이제 SSR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언더바에 P를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회기 개수가 P개로 이루어져 있는 회기 모형의 SSR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풀 모델 혹은 널 모델 최소 모형과 이제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해 주기 위해서 SSRP를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설명면수가 두 개를 이용한 회기식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럼 회기개수가 몇 개예요? 회기개수가 3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절편 포함한 거니까. 절편 포함. 그래서 요거에 의한 SSR은 SSR의 3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죠? 바로 1 빼기 SS 토탈분의 SSRL SS 이거 2죠. 오타네요. SS2로 이렇게 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R스퀘어는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수록 R스퀘어는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풀 모델, 그러니까 모든 설명문수를 넣은 모형에서의 R스퀘어가 가장 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1 빼기 SST분의 SS2가 되는데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SS2 값은 계속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선택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풀 모델이 가장 작으니까. 즉 그래서 R스퀘어가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제시됐냐면 바로 수정된 R스퀘어 값이 제시가 되었죠. 자, 요것은 우리가 각각에 대한 SST, SS2에다가 그거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공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얘는 뭘 의미해요? 우리가 아노바 테이블, 즉 분산분석 테이블에서 MSE랑 똑같은 거죠. 즉 회기개수가 P개로 이루어져 있는 회기 모형에서의 MSE랑 동일한 값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드저스트 R스퀘어의 값을 가지고 이거가 가장 높은 그 모형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4강에서 그 광고 자료를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수 선택 방법에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광고 자료는 다음과 같이 TV, 라디오, 뉴스페이퍼의 설명면수 3개랑 그리고 판매액이라는 세일즈의 반응면수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총 200개의 표본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200개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수정된 결정계수를 이용해서 최적의 모형을 선택을 해보려고 해요. 자, 후보 모형을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매출액을 설명함에 있어서 뭐 맞는 거예요? TV로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TV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있겠죠. 그 다음은 얘를 반응 변수를 라디오로만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모형은 바로 반응 모형, 반응 변수 세일즈를 뉴스페이퍼, 신문으로만 설명을 하는 이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설명 변수가 1개로만 구성된 모든 그 이제 경우의 수의 모형이 되겠고요. 이번엔 2개를 고려할 수가 있겠죠. TV, 라디오를 고려한 모형, 4번째 모형. 그리고 TV, 신문을 고려한 5번째 모형. 그리고 라디오, 신문을 고려한 6번째 모형에서 이렇게 3가지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설명 변수가 설명수 2개 고려한 모형이 되겠죠. 2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예요?
이제 설명면수를 모두 다 3개 다 넣은 모형, 그러니까 최대 모형이 되겠죠. 이거 풀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설명면수를 고려하지 않은 0 모형, 최소 모형을 마지막 이렇게 8가지로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을 저희가 피팅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R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최소 제곱법을 다 추정을 하고 이 회계식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대한 어드저스트 R스퀘어를 구할 수가 있죠. 이때도 어드저스트 R스퀘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어드저스트 R스퀘어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8개의 어드저스트 R스퀘어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변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즉 R스퀘어의 어드저스트 R스퀘어의 변수 선택 기준을 이용해서 최적의 모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직접 다 일일이 구해 보셔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패키지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립스의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가 깔려 있지 않으니까 우선 이걸 패키지를 설치하시고 그럼 라이브러리 이제 립스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과정들은 저희가 R습 시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이제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8가지 총 모형이 있었죠. 자, 한 가지 모형만 고려한 거, 한 가지 모형만 고려한 거 3가지가 나온 거예요. 즉 TV만 고려한 거, 라디오만 고려한 거, 뉴스페이퍼만 고려한 거. 그 다음 이제 2가지의 변수를 고려한 거, 즉 TV, 라디오 고려한 거, TV, 신문 고려한 거, 라디오, 신문 고려한 거. 마지막으로 3번째는 3개 다 고려한 거. 이렇게 총 여기서는 7가지 모형만 고려했네요. 그러니까 즉 0모형 고려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가지 모형에 대한 걸 고려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모형의 결과에서 여기 아래 보시면 어드저스트 R스퀘어라는 옵션을 넣게 되면은 각 모형에 대한 이런 값들이 쭉 산출이 돼요.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7개 어드저스트 R스퀘어 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얘가 되는 거죠. 2번째 것은 얘가 되는 거죠. 3번째 것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좀 지울게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큰 값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어디가 가장 큰가요? 쭉 봤더니 요 값. 즉 4번째 모형에서의 어드저스트 R스퀘어가 가장 크네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봐도 이 값이 가장 큰 걸 알 수가 있죠. 4번째 모형이 뭐였습니까? 4번째 모형이 검은색 화면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모형을 보면은 이 모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즉 TV하고 라디오로 구성된 이 모형이 여기 수정된 결정계수 기준에서의 최종 모형으로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려하지 않은 게 뭐였냐면 바로 널 모델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얘랑. 그렇죠? 요것은 어떻게 하냐면 따로 부분 F 검정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형 선택을 했는데 얘가 0이냐 아니냐, 즉 귀무가설은 얘가 0이냐, 대립가설은 요걸 이제 부분 F 검정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귀무가설을 채택을 한다면, 그러니까 P밸류가 유의하지 못하다면 이 모형이 이제 베스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기각을 한다면 베타1과 베타2가 0이 아니므로 바로 이 우리가 선택한 4번째 모형, TV 라디오의 모형이 이제 베스트가 되는 건데,
자, 부분 F 검정 결과 봤더니 어떻게 돼요? p-밸류가 0.05보다 상당히 작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네 번째 모형인 이 모형을 이제 즉 이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멜로우 CP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요거의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계식을 세워가지고 yi 햇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형이 좋은 모형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얘가 우리가 yi의 평균인 뮤 y가 거의 가깝게 된다면 근사하다면 이제 이 모형이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y 햇 자체도 이제 평균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y의 어떤 조건부에 대한 해당하는 평균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요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바로 요거랑 요거를 빼가지고 요게 이제 이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요 기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모형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적합값의 총 평균 제곱 오차에서 토탈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 MSE 값을 가장 작게 하는 모형으로 이제 고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토탈 민 스퀘어드 에러, 우리가 줄여서 그냥 MSE, 토탈 MSE라고 할게요. 요 토탈 MSE를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바로 y-햇의 분산과 y-햇의 바이어스 이거의 제곱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즉 여기 보면은 바로 적합치의 분산하고 적합치의 편의로 쪼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제곱인데,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0이니까 0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1번 그리고 요 부분을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기대값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위에 있던 1번과 2번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얘가 뭐예요? 요것은
요 안에 값이 요거의 편차잖아요. 요거 편차의 제곱이죠. 그것의 뭐예요? 기대값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정의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y의 분산의 개념이죠. 즉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얘는 우리가 모르지만 상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y에 대한 평균도 얘도 지금 상수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은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 요거는 바로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요거의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요것은 어떻게 쓰냐면 y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값은 뭐냐면 아까 얘가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상수니까 이제 요거는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냈으니까 쓰면은 바이어스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안에 있는 게 이거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yi의 편차잖아요. 이 편차의 평균은 0이 되는 거죠. 뒤에 이 전체 요 텀은 0을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보이려고 했던 요거 값은 결국에는 바로 yi의 분산하고 yi의 편의 제곱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토탈 MSA를 우리가 이런 적합지의 분산 플러스 적합지 편의의 제곱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요 토탈 MSA를 모집단에 대한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감마 P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감마라고 하거든요. 감마 P로 할 수 있는데 얘는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정의에 의해서 요걸 이렇게 여기다 분산하고 바이어스 제곱으로 이렇게 나눴죠. 요걸 요거를 이제 가장 작게 하는 이제 그 값이 바로 최적의 모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 뭐예요? 모집단의 모수죠. 시그마 제곱도 모집단의 모수예요. 그래서 이 감마에 대한 값의 추정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감마의 추정값으로서 우리가 이제 1973년에 멜로우즈라는 학자가 다음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CP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감마의 추정치가 CP냐? 요거는 제가 증명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토탈 MSE를 가장 작게 하는 그 기준의 추정치로서 멜로우 CP를 이용을 할 거다. 자,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때 멜로우 CP의 공식을 보시면 여기서 S 제곱이 있고 SSE 언더바 P라는 값이 있죠. 이때 요 S제곱, 그러니까 어찌 보면 MS인데 요 S제곱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최대 모형에서, 즉 풀 모델에서의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SSP는 바로 현재 모형, 즉 그 선명함수가 p 빼기 1개로 이루어진 현재 모형에 대한 SSE인 거예요. 그거 두 개의 b에 대해 빼기 n 빼기 2p로 이루어진 공식이 바로 이 멜로우즈 CP의 기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멜로우 CP 기준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멜로우 CP 공식을 잘 좀 들여다보면 두 개의 항이 있죠. 자, 요 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요거의 항이 있을 수 있고, 두 개를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S제곱분의 SSE의 P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얘는 지금 현재 풀 모델의 요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현재 모형에, 이건 현재 모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이제 이 보통 P가 점차 증가하면 할수록 얘는 낮아지게 돼요. 얘는 어차피 얘는 고정된 값이죠. 얘는 고정된 값이고, 얘는 이제 P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모형의 이제 P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변수가 많을수록 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요 기준으로만 봐서는 이 기준으로만 봐서는 저희가 이게 가장 낮은 게 좋은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뒤에 다음과 같은 n-2p의 어떤 벌칙항, 벌칙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페널티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걸 두 개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P가 설명 변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1번이 작아지죠. 이거를 그냥 무작정 작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2번을 보게 되면 2번도 마찬가지로 P가 증가하면 할수록 얘도 작아지게 되죠. 얘도 똑같이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항을 주음에도 불구하고도 CP가 더 이제 떨어지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적합도와 복잡 정도에 대한 어떤 적절한 타협의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즉, 뒤에 있는 이 벌칙항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CP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는 두 번째로는 바로 현재 모형과 최대 모형과의 비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다시 1번을 보면은 S제곱분의 SSE의 P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n 빼기 p에, 그러니까 요거 자유도 곱하기 s 어떤 스타, 이거 이외에 스타로 표시한 이유는 p라고 할까요? p라고 하죠. 이렇게 p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현재 모형에 대한 MSE죠. 현재 모형의 MSE에다가 그에 대한 자유도를 곱해주게 되면 바로 SSE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모형이 만약에 지금 최대 모형이랑 거의 똑같아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점차 어디로 가요? S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양변의 얘가 날아가면서 n 빼기 p로 값으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해지게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은 현재 모형이 풀 모형, 최대 모형과 비슷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1번의 공식이 어디로 간다고요? n 빼기 p로 간다고요. 따라서 이 CP 값은 어떻게 돼요? n 빼기 p의 페널티 항인 n 빼기 2p를 빼줌으로써 p 값으로 p 값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가 p에 가까워진다면 이거는 이제 최대 모형의 적합도하고 비슷한 값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수의 P만을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최대 모형에 대한 그런 y 헤트 값의 그런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P 이 멜로 CP 기준을 볼 때는 이 값이 현재 주어진 그 회귀 개수의 총 개수 P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광고 자료를 이용할 거고요. 이제 멜로 CP 기준을 이용해서 최적의 모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립스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어드저스트 알스퀘어뿐만 아니라 멜로 CP 값도 산출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모형 총 8가지, 여기서 7가지죠. 7가지의 모형이 나오게 되겠고 이제 멜로 CP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 1번은 C의 P가 지금 여기서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의 2가 되는 거고 얘도 C의 2, 얘도 C의 2가 되고 4번부터 5번, 6번은 C의 3이 되는 거고요. 7번은 풀모델의 C의 4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기준이 얘 기준이 이제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얘도 이런 게 좋은 기준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얘는 지금 풀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마나 4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CP의 공식 자체가 요건데 지금 얘가 뭐예요? 이 풀 모델에서는 요거잖아요. 왜냐 이게 풀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약분된다고요. 우리 얘는 이게 이제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n 빼기 4에 빼기 n 빼기 8이니까 그냥 얘는 p인 4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마나.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모델에서는 그냥 바로 4가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 값들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얘가 눈에 확 띄죠? 얘는 요걸 했죠. 기준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은 거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봐서도 이제 얘가 가장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되네요. 이게 뭐였어요? 바로 네 번째 모형이었네요. 그러니까 어드저스트 알스퀘어에서 선택했던 모형과 똑같이 TV와 라디오로 구성된 모형이 멜로 CP에서도 이제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부분 F 검정 결과는 똑같겠죠? 결과는 뭐 어드저스트 알스퀘어랑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각을 하게 될 거고 얘가 이제 멜로 CP 기준으로서도 마찬가지로 TV 라디오 모형이 선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가 프레스라는 거 소개를 할게요. 프레스는 이게 Predicted Residual Sum of Squares의 약자로서 현재 모형의 예측도를 나타내게 되죠. 얘는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y 값이랑 요거는 i 번째 값을 제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회귀식을 세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자료가 있으면은 또 특정한 i 번째 값이 새로운 자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을 가지고 회귀식을 세우죠. 그리고 회귀식을 세운 다음에 이 새로운 i 번째 자료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번의 과정을 거쳐서 합한 값이 바로 프레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저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 파트에 좀 자세히 다뤘으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그거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자, 요거는 다음같이 이제 요렇게 또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뭐 앞서서 예제를 봤을 때 8가지 모형이 있었잖아요. 총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형 중에서 프레스 값이 가장 작은 최소가 되는 모형이 바로 베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프레스의 기준은 이제 최소가 되는 모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보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키지를 이용할 건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던 립스라는 패키지는 프레스를 산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QPCR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프레스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절차는 이제 R에 대한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qpcr의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불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프레스를 쭉 산출을 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작은 걸 선택하면 되는데 어디 가장 작나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바로 네 번째 값이 582. 얼마로서 일곱 번째 풀 모델인 589보다 조금 더 작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레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네 번째 모형이 이제 베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부분 F 검정도 동일하죠. 그래서 얘가 프레스 기준으로 최적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바로 AIC랑 BIC라는 이제 기준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바로 우리 가능도 함수를 이용한 선택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능도 함수는 바로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모수의 함수로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능도 함수를 통해서도 모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최대 가능도 추정량인 M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 헷, 베타 2 이런 회귀계수의 추정도 ML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최소제곱법인 그 추정량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비록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자 아무튼 이제 최대 가능도 추정량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가능도 함수는 바로 이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도 함수가 큰 모형일수록 좋은 모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한 이제 기준이 되겠는데요. AIC는 바로 Archaic Information Criterion 이 되는 거고 BIC는 바로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둘 다 가능도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자, 얘가 최고가 된다는 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얘를 로그 트랜스폼한 것, 로그 취한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likelihood를 직접, 즉 가능도 함수 값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보통은 로그 변환을 취한 것을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가능도 함수가 모든 자료값에 대한 그 가능도 값을 곱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능도 함수 값은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게 스케일을 해주기 위해서 로그 변화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해당 모형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로그를 취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도 크면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뭔 소리예요? 이 마이너스 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값을 보시면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가능도 함수도 마찬가지로 설명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설명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붙은 값이. 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벌점항, 페널티 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붙은 게 바로 플러스 2p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는 것을 이 플러스 해줌으로써 이제 막아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p가 크면 클수록 얘가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얘도 이제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BIC는 얘를 페널티항으로 쓰게 되는 거죠. 둘 다 페널티항 보시면 p가 증가할수록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IC, BIC 이걸 이제 두 개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AIC 또는 BIC가 이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인 거죠. 즉 뒤에 있는 페널티 항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걸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립스 패키지에는 BIC를 산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BIC를 기준으로 해서 최적의 모형을 선택해 보죠. 자, 그림으로 봤더니 또 마찬가지로 네 번째와 일곱 번째가 이제 작은 걸로 판단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네 번째가 바로 마이너스 439로서 일곱 번째인 마이너스 433보다 더 작죠? 얘가 베스트 모형, 즉 네 번째 모형이 BIC 기준으로 했어도 이제 좋은 모형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F 검정 결과 마찬가지로 길목을 기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저희가 지금 네 가지 다시 볼까요? 네 가지 기준을 봤죠. 네 가지 기준을 봐가지고 저희가 이 광고 자료를 적용을 해봤죠. 그 결과 모두 다 만장일치로 뭐가 선택이 됐죠? 바로 TV랑 라디오가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드저스트 알스퀘어는 A라는 모형이 선택이 되고 멜로시피는 B라는 모형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두 개 모형을 중에 어떤 걸 더 베스트로 해야 되냐? 그때는 뭐 부분 F 검정이라든지 혹은 이런 모형들에 대한 회귀 진단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봐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네 가지 기준이 모두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럴 경우는 부분 F 검정 혹은 여러 가지 회귀 진단을 통해서 더 좋은 모형을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변수 선택의 방법이에요. 자, 저희가 앞서서 사용했던 방법 있죠. 자, 여기서 쭉 돌아가 보면 여기 저희가 후보 네 가지를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모든 가지수를 지금 요거는 이제 설명 변수가 3개인 경우죠. 이 3개인 경우에서 이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총 8개가 되는 거예요. 왜 8개냐면 2의 3승이죠. 그래서 8개가 되는데 왜 2의 3승이에요? 변수 3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2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총 8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바로 모든 가능한 회귀 All Possible Regression 방법이라고 해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단계별 회귀가 있습니다. 이 단계별 회귀는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이라 하는데 우리가 부분 F 검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게 돼요.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전진 선택법으로서 앞에서 만약에 제가 X1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모형을 더 이상 빼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그러다가 기준이 맞지 않으면 스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편의상 X1, X2, X3라고 했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하여튼 앞에 거는 제거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이런 이제 전진 선택법이 있고 후진 제거법은 아예 풀 모델 이 모형에서 하나씩 제거를 해가면서 나가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고요. 앞에서 모든 가능한 회귀는 저희가 4가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알아봤었잖아요. 알아봤고 이제 본 방법에서는 이 3가지를 위주로 볼 건데 단계별 회귀,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은 이 부분 F 검정이라는 기준을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진 후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앞에서 소개했던 4가지 기준이 있죠. AIC, BIC, 뭐 어저스트 알스퀘어, 프레스, 그리고 멜로시피 이거 다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단기별 회귀, 전진, 후진 제거 이런 법은 부분 F 검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 회귀, 즉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별 회귀를 먼저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다음과 같이 반응 변수 y가 있고요. 10개의 설명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상수항만 있는 모형을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해서 설명 변수를 하나씩 추가를 해서 부분 F 검증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 설명 변수가 유의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귀문가설이 뭐가 되겠어요? 베타1이 0이냐? 대립가설은 베타1이 0이 아니다. 그러니까 귀문가설에 해당되는 모형은 이제 널 모형, 아무것도 들어지는 널 모형이 되는 거고, 대립가설에 해당되는 모형은 이제 요 모형이 되겠죠. 이거 부분 F 검정합니다. 똑같이 S2도 부분 검정해요. 그래서 뭐 7번째로 볼까? 7번째도 F 검정하고 8번째 F 검정하고 마지막 10번째 F 검정을 하죠. 하죠. 이때 이제 여기서 뭐 기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큰 F 값을 갖는 걸 찾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유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됐어요. 얘도 선택이 됐고 뭐 3, 4 안 되고 7번째 됐고 얘 안 됐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설명면수, 두 번째 설명면수, 7번째 설명면수에서 부분 F 검정이 유의하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큰 F 검정 값이 이제 얘가 됐다고 한다면 얘를 첫 번째 단계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F 값을 선정을 하고 이때 귀무가설을 기약하면 이제 변수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우선 먼저 아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모두 다 유의하지 않으면 그냥 널 모델이 최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7번째 모형이 선택이 됐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7번째 변수가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그 외에 또 다른 설명 변수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어보면은 그럼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x1, x2, x6까지 있고요. x7은 이제 빼야죠. 8, 9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설명 변수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이때 F 검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귀무가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x1에 대한 거를 이제 한다고 한다면 귀무가설은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는 얘가 귀무가설이 되는 거죠. 즉 베타2가 0에 해당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에 대한 모형은 이게 되는 거죠. 즉 베타2에 해당되는 것이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 F 검정을 하는 거죠. 얘도 해보고 얘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유의하지 않는다면, 즉 가장 큰 F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 유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X7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가장 큰 F 값이 기각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변수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X3가 추가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 3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먼저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선택이 됐단 말이죠. 자, 우리가 검정을 할 때 얘를 넣은 상태에서 얘만 검정을 했잖아요. 이 반대로 이번엔 얘를 넣은 상태에서 얘를 검정을 하는 이제 그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이제 3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 이때 요 귀무가설은 이제 요거 해당되는 모형은 X3에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베타1이, 즉 베타1은 X7의 7번째 변수 설명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니까 얘가 0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대립가설은 베타1이 0이 아닌 것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부분 F 검정이 바로 단계 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귀무가설을 기약하지 못한다면 이제 요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귀무가설을 기약한다면 이제 얘가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단계 3에서 x7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 x3과 x7이 아닌 변수들에 대해서 또다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x3와 x7을 가지고 나머지 변수를 또 고려를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이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알고리즘이 바로 단계별 회귀예요. 자, 이걸 좀 정리하자면 먼저 상수항 또는 필수 설명면수들만 있는 아주 작은 모형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설명면수, 즉 부분 F 검정의 F 값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요.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유의 수준 0.05가 되는 거죠. 만족하는지 검사하여 모형에 포함시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각 단계에서 현재 포함된 설명면수에 대해서 부분 F 검정을 실시하고 그 기준값, 즉 F 값보다 그 작게 되면 제거를 하고 아니면 포함하는 이런 단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단계별 회귀 스텝와이즈 리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전진 선택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forward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단계별 회귀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모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제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 단계에서 우리가 뭘 선택했냐면 7번째 변수가 추가가 했죠. 그래서 단계 2로 넘어갔고요. 이때 x7 이외에 또 다른 설명변수를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컸던 게 이제 x3가 추가가 되었죠.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또 뭘 검증했냐면 얘를 고정하고 x7을 또 다시 한번 검정해서 얘를 뺄까 안 뺄까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진 선택법은 그게 아니라 단계 2에서 이미 얘가 선택이 됐으면 이미 x7은 이제 더 이상 빼지를 않아요.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단계별 회귀에서 얘를 다시 한번 부분 F 검증 실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단계 2에서 얘가 선택이 됐고 얘에서 얘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얘는 계속 이제 고정돼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7번째와 3번째가 추가됐으니까 다시 단계 2로 가서 얘네들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변수들을 또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즉 규모가설을 기약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단계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진 선택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진 선택법은 우리가 단계별 회귀에 비해서 뭐가 좋아요? 바로 회귀에 비해 알고리즘의 반복 횟수가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전진 선택법이 더 빠르게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큰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진 선택법이 단계별 회귀, 모든 가능한 회귀에 비해 빠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 후진 제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전진 선택법과 반대로 최대 모형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부분 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거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제거된 변수는 모형에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도 전진 선택법과 마찬가지로 이 반복 횟수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 이런 풀 모형에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고 이 중에서 가장 낮은 F 값이 기준값보다 작으면 해당 변수를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풀 모형으로 스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만약에 7번째 변수가 제거가 되었으면 나머지 변수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 변수를 제거할 건지, 즉 귀무가설 기약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전진 선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번에는 이 다이렉셔널 포워드라고 하면 돼요. 지정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전진 선택법이 포워드 셀렉션이니까 포워드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모형에서 하나씩 추가가 되다가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라디오에서 멈추게 되죠. 왜냐면 뉴스페이퍼가 이제 유의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멈추게 되고, 우리가 그 스텝아이즈 마찬가지로 TV 라디오가 선택이 되고요. 자, 후진 제거법도 마찬가지로 후진 제거법은 여기서 이제 백워드라는 걸 이용하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TV 라디오 뉴스페이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제거를 했더니 보니까 뉴스페이퍼가 유의하지 않죠. 얘가 제거가 되고 결국에는 TV 라디오가 최종 모형을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 참고로 ARC 값도 보면 ARC 값도 낮으면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계 선택법 전진, 후진 방법을 이용해도 TV 라디오가 선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모형의 확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변수 선택의 기준, 변수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변수를 선택을 했으면 이 모형이 어떤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어도 잘 이제 핏이 잘 유지가 되는지, 자,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선택된 모형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자료의 개수가 뭐 100개, 200개, 뭐 몇천 개 이렇게 자료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훈련 자료, 즉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확인 자료, 즉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구분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앞서서 저희가 TV, 라디오, 그리고 뉴스페이퍼, 라디오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두 개 선택을 가지고 있는 이 매출액이 이제 베스트 모형 선택이 됐죠.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어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모형 있죠. 이 모형. 이 모형은 뭐 한 거예요? 바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TV 라디오가 나온 거죠. 이거 우리가 앞서 말한 이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확인된 자료를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대략 한 70%에서 30%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가 대략 이 정도 비율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1000개 가지고 훈련을 했으면 한 300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쪼개면 돼요. 무작위로. 만약에 지금처럼 1000개의 자료가 있으면은 대략 여기서 랜덤하게 꽂아서 여기서 한 700개, 여기서 300개 정도 데이터로 나눠 가지고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하고 요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뭐 요렇게 이용을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평가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걸 가지고 회기식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회기식을 세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TV 라디오를 했다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자료의 y햇을 구성을 해요. 여기 나온 이 베타 0, 베타 1의 값들은 훈련 자료에서 구한 베타 0와 베타 1이에요. 그때 요 들어가는 자료만 이제 이 확인 자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구해지고 이때 요 yi 값은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훈련 자료의 yi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다음 차이 제곱을 합한 것이 바로 이제 예측 오차라고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보통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오차를 이용한 SSE나 혹은 훈련 자료에서 구한 SSE랑 비교를 하는 거죠. 비슷한가? 혹은 훈련 자료를 통해서 구한 R스퀘어
알스케어 또는 이제 이 밸리데이트를 구한 알스케어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정도 변했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모형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료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교차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프레스 같은 것이 바로 교차 확인, 즉 크로스 번갈아 가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프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걸 뽑고 나머지 같은 걸 훈련하고 얘를 예측. 그 다음 두 번째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나머지를 가지고 훈련.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크로스돼서 훈련하고 훈련 확인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스도 이런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하나의 방법인 거고, 정확히 말하면 한 점 소고 교차 확인, 즉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익숙하죠? 자, 꼭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밸리데이션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30%라고 한다면 이만큼 30% 무작위, 요거를 밸리데이션, 요거를 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 거를 밸리데이션, 나머지 거를 트레이닝, 그 다음 거를 30% 밸리데이션,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요. 한 다음에 요거를 밸리데이션, 나머지를 트레이닝 한 거, 이번엔 요거를 밸리데이션, 나머지를 트레이닝, 요거를 밸리데이션, 나머지 트레이닝, 요거를 밸리데이션, 나머지, 그래서 총 5번의 이 값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교차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G-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5-fold cross validation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레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용을 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예측의 정확도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앞서 구했던 요 프레스랑 그리고 이제 SSE랑 거의 비슷해진다면 이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빼고 하나 잡아서 그 값을 새로운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로, 즉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용해 가지고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전체 SS랑 거의 비슷하다면 예측의 정확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프레스에 대한 R스퀘어 값도, 예측 R스퀘어 값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값과 우리가 또 이제 훈련 자료에 의한 R스퀘어 값 비교를 해서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요거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스 대신에 당연히 이 G-fold cross validation 값을 대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G-fold cross validation 해가지고 그 값이 SS랑 가깝거나 혹은 그때에 대한 R스퀘어 prediction R스퀘어 값과 그냥 R스퀘어 값이 비슷하다면 또 이 모형 자체도 예측의 정확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표보는 자료를 이용해서 훈련 자료, 확인 자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료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또 구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다가 그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값을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프리딕션의 R스퀘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선 그 광고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 모형으로 TV하고 라디오를 선택을 했죠. 자, 이 모형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자료를 훈련 자료, 확인 자료로 나누어서 예측 오차를 구해보고요. 그때 이제 프레스하고 이제 R스퀘어 프리딕션을 살펴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 매출액 자료,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몇 개? 200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훈련 자료, 확인 자료를 만들 건데 훈련 자료가 7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개 70%니까 대략 140개. 그리고 나머지 확인 자료가 30%로서 60개로 되겠죠. 140개를 구성을 할 건데 순차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뽑을 거예요. 뭐 여기서 뽑고요. 또 여기서 또 하나 뽑고 뭐 이렇게 뽑고,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총 140개를 만들 거예요. 그럼 나머지 뽑히지 않는 요것들, 요런 것들, 나머지 요런 것들 이제 60개가 확인 자료가 되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140개, 60개 이렇게 뽑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 자료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타들을 추정을 해야죠. 즉 X1하고 X2는 우리가 200개의 자료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요 베타 요 추정치 값들은 요 훈련 자료를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추정을 했으면 이제 훈련 자료 역할은 끝난 거예요. 얘는 끝. 얘를 가지고 이제 확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죠. 얘가 잘 피팅이 되는 건지, 이 변수가 옳은 건지. 자, 그래서 요 값을 넣어서 얘를 구하죠. 이게 20.439 나왔고요. 얘를 가지고 피팅, 그래서 y 값 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0개 그 예측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값이에요? 바로 훈련 자료를 통해서 얻어진 예측값을 통해서 확인 자료를 적용한 그 y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과 우리가 확인 자료에 의한 이 y 값과의 비교, 즉 두 개를 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값이 바로 즉 132.954가 예측 오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프레스를 한번 구해보면, 프레스는 우리가 주어진 요 200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피팅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582.1351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얘는 SS2의 값인 556.914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프레스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전체 자료에 대한 SS2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보면 거의 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R스퀘어 값도, 즉 프레스를 이용한 R스퀘어 값도 0.8925이고요. 그냥 예측값을 구하지 않은 R스퀘어 값도 0.897로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그 TV와 라디오가 선택된 이 모형은 우리가 예측 모형의 확인 면에서도 좋다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모형의 구축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자료의 수집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비 단계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설명 변수하고 최대한 많은 자료의 개수, 즉 관측치를 얻으면 좋겠죠. 근데 설명 변수를 많이 얻고 혹은 자료의 관측치를 이제 많이 얻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따라서 이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이 이제 구축을 해 놓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모형을 세우죠. 근데 그 모형에 대한 수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모형이 적절한지, 그래서 선형성, 둥분산성, 뭐 독립성, 정규성 검정 같은 걸 진행을 하고, 혹은 이제 중회기 모형이라면 이제 다중 공정성이 있는지 또는 이런 회계 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으면 뭐 자료를 변환하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되는 모형이 된다면 이제 그 모형을 가지고 변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소수 개의 설명 변수를 선정을 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이걸 또 가지고 회계 진단을 해야죠. 다시 한번 이 가정이 만족하는지. 왜냐하면 단계 2에서 한 거는 예비 모형에 관한 이제 어떤 회계 진단한 거고, 단계 4는 이제 변수 단계에서 선택된 거를 다시 진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만족되지 않는다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변수를 다시 추가하거나 뭐 이런 이제 또 이제 단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최종 모형이 선택이 됐으면 그 모형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한 프레스라든지 G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혹은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소개된 프레스와 SSE가 비슷한지 혹은 프리딕션의 알스퀘어랑 그냥 알스퀘어랑 비슷한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최종 모형을 선택하는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한 단계는 이 총 5단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마다 이제 계속 뭐 분석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겠죠. 축적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에 따라서 이 단계들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뭐 단계를 수집을 해서 먼저 변수 선택을 먼저 해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유의한 변수만 선택해서 한 다음에 이제 회계 진단을 하고 가정이 맞지 않으면 또다시 뭐 변환하거나 뭐 이 모형에 변환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거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각자 이제 분석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맞는 적절한 논리 흐름이 맞다고 한다면 그걸 주장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각 쓰임새라든지 각 의미 정의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는 회귀 모형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먼저 변수 선택의 기준으로서 총 4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드저스트 알스퀘어, 멜로우 CP, 그 다음 이제 프레스, 그리고 AIC 또는 BIC를 이용했었죠. 요거는 이제 설명력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토탈 MSE 이걸 가장 작게 하는 값이 되겠고요. 요거는 예측에 대한 측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likelihood를 기반으로 한 변수 선택 방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 선택 방법은 우리가 모든 가능한 회귀를 구할 수가 있겠고, 또는 단계별 회귀, 그리고 전진 선택법 혹은 후진 제거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회귀가 경우의 수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변수 선택의 기준 같은 거를 이제 모든 가능한 회귀를 통해서 살펴봤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앞에 이제 3개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보통 부분 F 검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단계별 회귀는 넣다 뺐다를 진행을 했고, 전진 후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한번 선택하거나 한번 제거된 것은 이제 쭉 끝까지 가는 이런 이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전진 후진은 속도가 빠른 대신에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대신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변수가 너무 많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보통 한 20개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모든 가능한 회귀라든지 단계별 회귀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변수가 억 단위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진이나 후진 제거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유효한 변수만 한번 선택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로는 모형의 확인에 대해서 배웠고, 모형의 확인은 우리가 보통 이 훈련 자료가 있고 우리가 이제 확인 자료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변수를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된 변수를 이용해서 훈련을 이용해서 이제 회계수를 추정을 하고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모형을 확인을 하죠. 이런 작업을 했고 이거는 이제 프레스 혹은 이제 G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SSE라든지 R스퀘어 프리딕션 R스퀘어라든지 프레스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형의 구축의 단계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쌓으시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만의 모형 구축의 단계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13주차 모형의 확인의 그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R 수업 시간에 한번 어떻게 R로 구현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